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 특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부 세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한림과학원은 올해 9월부터 많은 분들과 함께 디지털 문학, 그 중에서도 한국어 데이터 분석 현황과 텍스트 분석 방법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준비해서 개최해 왔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작년 겨울 연말에 기획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여섯 번째 그 강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동안 석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생중계와 또 차후 업로드된 강의에 찾아주셔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 강의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한국어로 구축된 빅데이터의 현황 그리고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코퍼스와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전은진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진 선생님은 특히 최근에 문학작품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 방법을 접목시킨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전과 또 연관이 되면서도 또 색다른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강사분께서 춘천에 오시지 못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녹화 영상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퍼스와 텍스트 마이닝 한림과학원 디지털 인문학 특강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 있는 전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퍼스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그 앞서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그 기획된 강의 중에서 그 제 강의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분석 도구,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앞서서 다룬 그 방법론들, 중요한 방법론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서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프로그램 언어를 바탕으로 코딩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개된 웹 도구라든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에 공개된 도구라든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연구를 할 때 공개된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또 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석 도구,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퍼스는 언어 연구를 위해서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놓은 언어 자료를 말하죠. 지금 한림과학원에서도 이 코퍼스 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코퍼스로는 21세기 세종계획, 모두의 말뭉치, 그리고 물결 21 등이 있고요. 제가 한양대학교에 이제 소속되어 있어서
그 한양대학교에서 구축된 말뭉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양대학교 말뭉치가 이제 공개된 자료는 아닌데요. 간단히 이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종계획 말뭉치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로 들어가셔서 기타 참고 자료에서 말뭉치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세종계획 균형 말뭉치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종계획 균형 말뭉치를 CD로 배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지금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CD 자료인데요. 이렇게 CD로 배포를 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받았었는데 이 CD에는 균형 말뭉치 외에도 문어 구어로 이루어진 균형 말뭉치 외에도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 분석기인 글잡이라는 도구가 같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실제 이 균형 말뭉치를 형태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형태 분석할 때 글잡이라는 그 분석 도구, 형태 분석 도구를 계속 활용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글잡이를 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저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는 이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에 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글잡이 프로그램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이제 문의를 해보았더니 그 윈도우 10에서는 이게 실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된 모두의 말뭉치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대규모의 말뭉치를 구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말뭉치 유형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뭉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신청을 해봤습니다.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를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요. 신청을 할 때 신청 내용들,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했다가 반려돼서 다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자료들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서 공개를 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하실 것이 이 말뭉치가 뭐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JSON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파이썬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모두의 말뭉치, 구어 말뭉치를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제시된 것처럼 파일 형식이 JSON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말뭉치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입니다. 제가 이것도 제시를 해 보았고요. 다음은 한양대학교에서 구축된 대화 말뭉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이제 연구재단의 연구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구축된 말뭉치인데요.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단계를 보기 위해서 구축된 말뭉치여서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변인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구축된 말뭉치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횡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종적인 자료,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아동들이 매주 엄마와 대화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말뭉치가 구축이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요. 연령이라든가 성별을 고려해서 두 사람 간에 또 이제 인원이 많으면은 이제 이거를 뭐 전사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명씩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화, 자연스러운 대화가 녹음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구축된 자료이고요. 총 4천여 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말뭉치입니다. 그리고 대화 자료들, 녹음된 자료들을 전사해서 구축된 이 말뭉치가 한 350만
어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도 공개가 돼서 연구에 활용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1 쌍점, 2 쌍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화자, 두 명의 대화자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사를 해서 이제 말뭉치로 구축을 한 것이죠. 다음은 물결 21입니다. 물결 21은 앞선 강의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죠.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신문들, 조중동 한겨레 이 신문의 자료를 코퍼스로 구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도 실제 이제 다양하게 한번 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강의를 위해서 한번 또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단어 빈도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어서 코로나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2003년에 코로나에 대한 이 단어가 이제 급증한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도 약간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있었죠. 광둥 지방에서 이제 폐렴 증세 환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홍콩으로 방문을 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혼란이 있었던 시기죠. 2003년이요. 2013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해에 이제 월등히 급증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도별 공기여로 한번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네, 2003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와 관련된 공기여들이죠. 이렇게 지금 파이 차트로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2013년에도 이 코로나라는 용어가 급증을 좀 높아진 추세여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용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한림과학원이 개념사 연구의 허브이잖아요. 주축이 되고 있어서 이제 개념사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개념사가 들어간 용례도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용례 검색은 형태소 검색도 되죠. 개념사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절 검색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도 이렇게 구 형태로 된 것도 검색을 해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근대 잡지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그 용례가 많이 검색되진 않네요. 근대 잡지라는 용어는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은 원문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태 분석, 지금 이 용례에 대한 형태 분석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비교하거나 다른 자료들과 좀 비교 분석할 때 이런 그 자료들을 좀 활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 혹은 반정형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죠. 마이닝이 채굴이라는 의미인데요.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유용한, 흥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어떤 게시된 글이라든가 댓글 혹은 뉴스, SNS 글, 문서 등에 대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용어 외에도 데이터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와 텍스트의 차이가 있죠. 데이터 마이닝이 더 이제 큰 상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이제 분석 과정을 말하고요. 그 차이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기가 쉽지만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말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마이닝의 하위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느낌이라든가 감정, 주관성 등 마음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 담긴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표현 등을 바탕으로 의견이나 입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용어보다는 감성 분석, 감정 분석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퍼스와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코퍼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는 그 분석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코퍼스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려고 하는데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라기보다는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처리 단계도 하나의 그 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정 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이 감정 분석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와 그 하나의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정 분석에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예전에 시인,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의 정서적 의미, 시인에 대한 학생들이 갖는 감정, 정서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스굿이라는 학자가 고안한 의미 미분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의미 미분법은 정서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했는데 이 의미 미분법에서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평가인자,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너그럽다, 엄격하다, 그리고 강도인자, 강하다, 약하다, 용감하다, 겁많다, 굳세다, 여리다, 그리고 활동인자, 이렇게 그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저도 한번 이제 이 의미 미분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인의 정서적 의미를 분석하게 된 계기는 임진홍 선생님의 국어 의미론에서 이제 이 의미 미분법을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빠, 엄마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를 평가인자, 강도인자, 활동인자를 바탕으로 이제 7점 척도로 수치화하는 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그 결과를 그래프로 이렇게 결과를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실선이 아빠이고요. 이제 점선이 엄마를 나타내는데 먼저 1번은 좋다, 나쁘다죠.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시면은 행복하다, 불행하다인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4, 5, 6은 이제 강도인자인데 엄마보다는 아빠가 강도성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 7, 8, 9는 이제 활동인자인데요. 7번은 적극적, 소극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엄마가 더 적극적이고 9번 엄마가 더 팽팽하다. 하지만 이제 8번에 보시면 엄마가 더 좀 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인 의미를 이렇게 그 그래프로 제시를 했고 이 의미 미분법을 통해서 3차원적인 그 공간으로도
입체적으로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국어 의미론 책에 나와 있는 아빠, 엄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이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시인의 정서적 의미를 분석할 때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돌렸는데 요즘에는 그 온라인상으로 설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온라인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설문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설문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선호조사 이런 것도 설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구글 설문으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몇 점 척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선 단계 방식으로 제시를 하면 되는데 여기 구글 설문에서는 0부터 1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는 설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도구를 활용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이제 뭐 톡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쉽게 좀 더 쉽게 설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들 중에서도 시 작품이 많이 수록된 시인을 이제 그 기준을 세워서 그 시인들을 중심으로 의미 미분법으로 분석을 해보았고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로 제시하니까 좀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지가 않죠. 이 의미 미분법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이 그 3차원적인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결과를 평가 강도 활동 인자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간상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시인은 이육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매우 크죠. 가장 크게 나타났죠.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강하게 크게 다가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이육사는 이름부터가 이제 본명이 아니라 그 수인 번호를 그 이름으로 쓰고 있죠. 이육사 이렇게 수인 번호를 쓰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학생들에게 좀 강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이제 각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육사 자체가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좀 뭐 예를 들면 절정, 광야 이런 시들 좀 강한 그리고 적극적인 열정이 있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 시 작품도 이육사에 대한 어떤 정서를 만드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인 공간으로 보니까 매우 이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시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뭐 김수영을 연구한 적도 있는데 이제 윤동주를 오늘 한번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윤동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인지도가 있는 시인이죠. 네, 이제 좀 정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잘 알고 있는 시인은 이제 윤동주여서 윤동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윤동주는 뭐 영화로도 개봉이 된 적이 있고 또 시들이 유명하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뭐 서시,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유명한 시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윤동주의 시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윤동주의 시를 분석하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위해서 윤동주 시 코퍼스를 간단하게 구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과정, 간단하게 하는 과정을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삶이나 의식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자,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윤동주 시 전집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전산화를 해서 그 코퍼스를 구축을 하고 이 코퍼스를 비정형 데이터인 이 코퍼스를 정형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 데이터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문장, 주제 등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단어, 형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사로 추출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윤동주 시 전집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문자화, 전산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저는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 메모장으로 이렇게 한 작품씩 저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연도라든가 작품별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한 파일에 시 전체를 입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파일별로 저장을 해두면은 나중에 엑셀이나 울트라 에디트 같은 편집기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 전집에 시들을 보면은 뭐 산문 빼고 시만 보면은 119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그 전산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문자화, 전산화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그 형태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형태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양하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글잡이도 있고요. 한마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분석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잡이 같은 경우에 글잡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 분석기들이 윈도우 10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형태 분석할 때 연구자들이 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유태거라는 형태 분석기인데요. 이것은 울산대학교 한국어 처리 연구실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유태거 여러 가지 그 다운로드 링크 모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운로드 하셔서 이 유태거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형태 분석을 하시면은 수월하게 쉽게 형태 분석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유태거를 열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열어서 제가 형태 분석할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옵니다. 시행에 대해서 지금 형태 분석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파일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형태 분석이 이루어진 아까 그 원텍스트에 대해서 형태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을 그 활용하기가,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가공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둡니다. 엑셀로 정리를 하면은 변인별로 이 형태를 추출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엑셀로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할 때는 한글 문서가 편하시면 한글 문서로 정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울트라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울트라 에디트는 여러 파일들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엑셀을 활용해서 또 이제 가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할 때 좀 수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이제 많이 드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엑셀에 자료를 정리를 한 것이죠. 네, 연도, 전 연도별로도 보고 싶어서 연도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별로, 그리고 이제 그 형태 분석한 결과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지금 유태거 같은 경우에는 어깨 번호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깨 번호가 있게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 어깨 번호를 없애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지금 품사 태그도 없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NNG는 명사고, NNB는 의존 명사고, 그리고 NP는 고유 명사인데요. 이렇게 이걸 묶어가지고 체언, 일반 명사, 의존 명사, 뭐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체언으로 좀 검색을 해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단순하게 품사 태그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공을 해 두는 거죠. 네, 이렇게 엑셀로 정리하고 가공하기까지가 조금 힘든 작업이고요. 이렇게 가공을 해 놓으면은 결과를 다양하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자료들을 데이터를 좀 정형 상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면은요. 두고 나서 이제 여기 엑셀의 삽입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삽입 부분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이제 전체 자료들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로 지금 들어온 건데요. 피벗 테이블 필드를 이용해서 행열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제 모습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행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지, 뭐 열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지, 값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지 설정을 하셔서 다양한 결과값을 도출해 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품사 형태별로 그 값을 도출했는데요. 예를 들면 E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미, 그리고 I는 IC 그 감탄사 독립언, 그리고 J는 그 관계연 조사, 그리고 M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식언, 그리고 N은 그 체언, 그리고 V는 용언, 그리고 이 X는 접사, 이렇게 도출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복사해서 표로 예쁘게 가공하기도 하고, 또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죠. 네, 제가 이제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표를 나중에 이제 뭐 한글 문서나 워드로 이렇게 옮길 때 예쁘게 만들어서 옮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삽입에 또 그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원형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윤동주 시를 연도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윤동주 시는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쓰여졌고요. 연도별로 나타난 사용한 어휘, 그리고 그 수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놓은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고빈도 어휘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쓰인 어휘는 이제 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 고빈도를 보이는 것이 이제 나죠, 나. 이 나라는 고유명사는 매해 이제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보든 합쳐서 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조사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라는 고유명사가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윤동주 시인은 나를 중심으로 그 시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생각,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빈도 어휘를 살펴보는 것은 시인의 어떤 생각, 사상하고도 관련이 되고 시인이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중요한 어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어휘를 또 찾는 이유는 윤동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먼저 강의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기어, 그리고 공기어를 이렇게 연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어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어 네트워크를 그리려면 대상어와 대상어와 관계되는 공기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상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휘를 찾아야 되겠죠. 대상어로 선정할 만한 중요한 어휘를 찾아야 되겠죠. 이 중요한 어휘는 고빈도 어휘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맥락상에서 또 중요하게 쓰이는 어휘로 선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윤동주 시에서 보면은 조사로 어떤 그 의미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사 다음으로 이제 고빈도로 많이 쓰인 어휘가 나죠. 그래서 나를 대상어로 해서 공기어를 그려보면, 공기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윤동주가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수식은 앞에서 이제 강의 앞서서 발표하신 이도길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T점수를 구하는 이제 공식이죠. T점수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분석에서 달라지는 것이 대상어와 공기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 시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관계, 대상어와 공기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공기관계에 있는 공기어들을 문장 차원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텍스트는 시 텍스트이기 때문에 시행이 중요하죠. 시인이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도, 본인이 이제 의도해서 시행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기관계를 찾을 때 시행, 문장이나 그 단락이 아니라 이제 시행을 중심으로 공기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찾았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시행의 코퍼스, 빈도, 이 시행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그 T 점수를 구하는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저는 이제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엑셀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T 점수, 여기 H열에 있죠. T 점수를 계산한 것이고요. 나라는 단어를 대상어로 해서 공기관계에 있는 공기어들을 쭉 찾았고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공식에 맞게 수치를 도출해서 T점수를 구한 값입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연결 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T점수만으로도 이제 공기어, 공기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네트워크를 그릴 수도 있죠. T 점수를 활용해서 좀 시각적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시된 프로그램은 파이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파이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려보려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파이엑이라는 프로그램은 앞서서 강의를 해주신 김일환 교수님의 강의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프로그램이죠. 이 파이엑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그릴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T 점수를 이제 시각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나라는 대상어를 중심으로 체언을 중심으로 공기어들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연결 강도가 높은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연결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윤동주 시인이 시 속에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시행을 찾아보아도 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코스모스는 내 마음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외에도 그 연결 강도가 높거나 이제 중요한 어휘들이 자연과 관련된 어휘들, 예를 들면 뭐 하늘이라든가 별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연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시 속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 윤동주 시인은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시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연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연일 뿐 아니라 윤동주에게는 좀 순수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뭐 예를 들면 하늘 같은 경우, 이제 하늘을 보고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순수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서 이 용어들이 또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를 하나 더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그 김수영 씨를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는 김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각화 시킬 때는 또 다른 의미, 어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이제 의미 있는데 보통 수치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동주 시 네트워크 그린 것보다 이렇게 김수영의 시, 여기도 이제 그 인칭 대명사가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서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그렸는데 더 그 긴밀한 관계들을 볼 수가 있죠. 네, 허브라고 볼 수 있는 용어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더 의미를 더 도출해낼 수 있는 흥미있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려주면 더 이제 효과적인 그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윤동주 시를 감정 분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 분석, 감성 분석,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사전이 구축될 필요가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예를 들면 좋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뭐 나쁘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것을 수치로 결과값을 나타낸 감정 사전, 뭐 감성 사전이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텍스트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좋죠. 사실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개인적으로 감성사전을 구축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기존의 이런 사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공개되고 있는 감성사전들을 보면은 외국어, 뭐 특히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공개된 이제 좀 표준화된 그런 감성사전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공개된 사전은 거의 없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된 한국어 감성사전, 공개된 이 사전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KNU 한국어 감성사전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검색을 하면은요. 여기 감성사전에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잠오순으로 이제 그 단어들, 감성사전에 수록된, 등재된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어근, 감성, 그 수치가 제시되는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점수, 수치화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감성사전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검색해 보면은 지금 여기 잠오순 거기를 이제 클릭해 보면은 그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 어근, 감성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목록들을 다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억, 시옷이 감사 뭐 이걸 나타내나요? 이제 이렇게 그 자음 표기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단어뿐만 아니라 구라든가 뭐 어절 단위로 이 단어가 활용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제 분석 방법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기억 시효처럼 자음 표기뿐만 아니라 넘사벽 이렇게 줄임말들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표현들도 분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상에 이제 그 코퍼스들을 분석할 때도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감성 분석을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임말, 뭐 유행어, 자모, 자음 표기뿐만 아니라 이모티콘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글들을 분석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어 감성사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분석을 통해서 긍부정을 추출했고 또 선행 연구 자료들의 목록들도 추가를 했고 워드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긍부정어도 번역해서 수록을 했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목록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감성사전으로는 이렇게 공개된 감성사전으로는 공개된 감성사전들이 거의 없어서 감성 분석을 할 때, 감정 분석을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죠. 이 한국어 감성사전을 이용해서 윤동주 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윤동주 시를 연도별로 시어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935년과 1940년을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시를 많이 쓴 해도 있고 적게 쓴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한 용어들이 좀 차이가 큰데 1935년과 1940년이 한 400개 정도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서 1935년, 1940년이 또 5년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윤동주가 1945년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40년은 또 이제 사망하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해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1935년과 1940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935년과 40년도에 그 용어들, 사용한 용어들, 그리고 그 용어들이 얼마나 쓰였는지 몇 번, 그 빈도를 가지고 왔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품사 정보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감성사전, 그 아까 이제 목록까지 볼 수가 있었죠. 제가 그 목록을 다 가져다가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그 감성사전에 보면은 어근, 단어, 감성 수치 이렇게 3개의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엑셀로 한 열에는 단어, 한 열에는 어근, 한 열에는 수치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감성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엑셀 화면 외에 감성 사전을 정리해 놓은 엑셀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엑셀 함수에 보면은 VLOOKU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을 하게 해주냐 하면 여기에 1940년에 이 용어들이 있죠. 40년에 쓰인 용어들이 있고요. 감성사전 파일이 있잖아요. 그 감성사전에 있는 목록 파일과 일치하는 것에 그 감성사전의 수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함수입니다. 네.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치하는 것의 자료들을,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함수입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이제 VLOOKUP으로 들어온 화면인데요. 여기 지금 룩업 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 그리고 여기 테이블은 그 감성사전 목록 용어로 가셔서 그 감성사전 용어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것인지, 네, 이렇게 설명대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수치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칭이 되는 용어들에 대한 수치값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없는 것은 네,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값을 이렇게 하나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1935년, 오른쪽이 1940년의 그 용어들이죠. 1935년에 쓰인 시의 단어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의 빈도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 옆에 감성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죠. 1940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935년에 무너지다라는 이 단어는 감성사전, 감성 수치가 마이너스인데 3번이 쓰여서 이거를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6으로 통계값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1935년과 1940년을 비교해 보니까 감성사전에 등재된 용어들과 비교해 봤을 때 1935년이 이제 감성적인 용어들을 더 많이 쓰고 있었죠. 네, 감성사전에 올라와 있는 용어들을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더 다양하게, 예를 들면 부정어들도 1935년에 더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합산해 보니까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1935년의 부정어들을 이제 합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2로 계산이 됐는데 1940년은 마이너스 33으로 결과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1935년에 감성 용어들이 더 다양하게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과값은 1940년이 더 부정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그 분석이 좀 더 정확하게 그 계산이 되고 그리고 검증도 이루어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감성 사전을 활용해서 한번 감성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도 좀 의미 있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윤동주 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는 최종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셨던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웹상에서 공개된 분석기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수월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윤동주 시어들을 1935년, 1940년을 비교해서 감성 분석을 해봤는데 35년과 40년의 시어들을 시각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워드 클라우드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용어들, 그 1935년, 40년 용어들을 여기 텍스트에다가 이제 넣고 실행을 하면은 바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윤동주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여기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윤동주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입니다. 왼쪽이 1935년 시어들을 중심으로 그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이 1940년도에 쓰인 시어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1940년이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러났었죠. 그 그림에서도, 시각적인 그림에서도 슬퍼하다가 매우 크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을 해 봤더니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또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윤동주 시 텍스트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금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1인칭, 그 단음절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각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하면서 언급했던 울트라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울트라 에디트도 웹상에서 검색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근데 이제 30일간 무료 평가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30일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저는 이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30일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무료로 좀 쓰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 울트라 에디트가 많은 파일들을 다룰 때, 이럴 때 이제 좀 효과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울트라 에디트를 다운받으셔서 실행을 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울트라 에디트에서도 다양한 편집,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울트라 에디트가 다양한 파일, 많은 파일들, 여러 가지 많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더라고요. 뭐 100개가 넘는 다양한 파일들을 모두 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폴더를 선택해서 찾거나 바꾸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 유용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동주 시 작품을 제가 119개의 작품이 있어서 119개의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열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열었고요. 윤동주가 쓴 시어 중에서 하늘이라는 시어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늘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검색한 결과창을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파일 중에서 26개 파일에서 하늘이 검색이 됐다. 그리고 34번 검색이 됐다. 이런 정보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각각의 파일들에서 각각 파일에서 몇 개씩, 몇 개가 검색이 됐는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쓰인 시행들도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결과창 위에 그 원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를 가공할 때, 그리고 논문을 기술하실 때, 이제 그 분석 내용을 기술하실 때 이 울트라 에디트에서 이렇게 자료를 직접 보시면서 기술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결과창은 클립보드로 또 저장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가공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 분석 분석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연구하시는데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필요한 도구들 많이 활용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은진 선생님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텍스트 마이닝, 그 중에서도 오피니언 마이닝, 감정 분석 혹은 감성 분석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문학작품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나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존에 이제 제공되고 있는 많은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하고 유익한 팁들을 제공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문학작품이 표현하는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과 또 기계를 통해서 분석하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간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만나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동주 참 좋아하는 시인이었는데 오늘 또 디지털 인문학 강좌 마지막 그 시즌 1 마지막 강좌에서 만나게 되어가지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강의도 매우 재미있었고요. 강의에 대해서 이제 유익 의문이 있을 텐데 이제까지 강의와 마찬가지로 안내된 화면에 있는 줌 회의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0분 쉬었다가 4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 특강 2020년 하반기 특강 6차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과학원 채널을 찾아주셔서 디지털인문학 특강을 많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랜 시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유익한 강의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6분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 특강 2020년 가을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카라는 영어 코퍼스를 비롯한 그리고 전체 어절수 규모 자, 익명 또는 저자 불명의 이 자료들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그다음에 이거는 유진홍, 오문영. 네, 제가 이제 그 결과를